자,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소득세법 수업 가도록 합시다. 세법학, 실전세법학 국세기본법 수업을 끝냈는데, 세법학에서는 국세기본법이 뭐 거의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제 소득세법으로 가서, 저희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 뭐 2편이 될 거예요. 그죠? 소득세법 가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그죠?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에서 이제 세법학적 관점에서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한번 목차를 잡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소득세법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는 총칙 규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법도 세법학이든 세법 개론이든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그죠? 개별세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배우시는 소득세법도 법인세법도 상속증여세법도 세법학 2에 있는 뭐 부가세법, 또 개별소비세법, 또 지방세법 이쪽 공부를 할 때는 자,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뭐다? 개별세법이다. 그러니까 개별세법에서는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일까? 이 개별세법, 즉 소득세법의 내용을 전개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걔를 총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리해야 될 게 과세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해야 될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과세 요건은 뭐뭐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네 개 잘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죠. 첫 번째, 과세 대상. 두 번째 뭐 있어? 그죠? 납세 의무자, 그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과세 표준, 또 하나 뭐 있어? 그죠? 세율로 가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총칙 규정에서 이제 살펴볼 내용들을, 정비를 좀 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과세 요건을 보게 되면,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납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별세법은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칙도 뭐, 그죠? 과세 요건, 또 뭐 납세 절차,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덩어리로 이루어진 게 뭐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세법 개론 또는 세법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법학적 관점에서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소득세 채권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을 특히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과세상과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소득세법의 이쪽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은 넘기시고 정리하셔도 돼요. 또 하나 소득세법에서는 납세 절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모든 국민이 되니까요. 그렇죠? 이 원천징수 제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정비를 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총칙에서 객관식 시험을 본다면, 그렇죠? 납세 의무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상을 하는 국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인을, 자, 소득 발생 원천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쪼개게 됩니다. 걔는 뭐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돼.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 이상 거수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주자가 아닌 자는 뭐다? 비거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 이제 정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어요?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법에서 자, 뭘 하게 됩니까?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소득처분 중에 뭐가 있어요? 사회유출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회유출로 소득처분 되는 것들은 뭐뭐 있어? 입금산입과 송금불사입상에서 나올 겁니다. 배당, 또 상여, 또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처분이 있게 되는데, 특히나 이 소득처분 사항 중에서 뭐 있어요? 그죠? 자, 사회유출된 소득처분 사항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회유출된 소득처분 사항에는 배당이나 또는 뭐가 상여나 또 뭐가 있어. 그죠? 기타 소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소득 처분 사항은 당연히 어디에 이 상여나 배당, 기타 소득 처분이 되게 되면 소득세 납세 의무의 문제를,
납세 의무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추가적으로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에 초점 두고 좀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꼭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가 있을까? 소득의 분류와, 그치? 소득의 분류와, 그죠? 소득별, 그죠? 소득금액에 대해서, 그죠? 소득금액에 대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소득세법의 소득을 분류를 하게 되면 6가지 소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이 분류의 준거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 그치? 특히나 여기는 뭐를 다루고 있습니까?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 중에 이자 또 뭐 있어? 그죠? 배당, 그치? 세 번째 뭐 있어? 사업, 그죠? 네 번째 근로, 그죠?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연금, 그치? 또 뭐가 존재하게 돼? 기타 소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자,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소득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제 여러분이 소득세법의 문제를, 그치? 풀어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이쪽에서는 시험의 초점이 이제 기타 소득 쪽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타 소득 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 소득의 분류에서도 이 법인세법의 소득 처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를 좀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게 있단 뭐가 있어요? 소득금액 계산액, 그죠? 소득금액 뭐에 대한, 그지? 계산의 특례 규정에 대해서 또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규정,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소득세법도, 그죠?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두 번째 뭐 있어?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법의, 그죠? 특례 규정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죠? 납세 의무에 대한 특례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지? 당연히 뭐 한다?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을 단위로, 그죠? 계산한다. 오케이? 그리고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배분한다. 그리고 납세의무는 어떻게 된다? 각각 친다.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 이거는 뭐에 대한? 국세기본법에, 그치? 국기법에 뭐에 대한, 그죠?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치? 연대납세 의무에 뭐가 된다? 특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하고 가셔야 돼. 또 하나 뭐 있어? 공동사업에, 그치? 자,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뭐, 그죠? 특수관계인의, 그지? 자,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사업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오케이? 단지 뭘 했어요? 지분 비율만 형식적으로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뭘 하겠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해서 과세를 하며, 또 하나 뭐, 이때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야. 이것들을 꼭 정리를 하셔야 돼.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있다면 뭐 있어요? 결손금, 그죠? 에 대한 공제 하고, 그죠? 결손금에 대한 공제하고, 그죠? 또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 장비를 좀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정리한다면 뭐 있어? 그죠? 결손금, 그치? 소급공제에 의한, 그치? 환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야.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전체적인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단골로 맨날 나오는 게 이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하고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대한 부분은 절대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이 정비를 해 나가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에서는 역시 자, 어디에서만 여기 생겨나는 문제예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만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 사업소득을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하나는 뭘로? 그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그치? 일반, 그죠? 사업소득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결손과 2월 결손 공제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과 일반 사업소득을 쪼개서 처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볼 내용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볼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세무 회계 쪽에서 혹시 살펴보시면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다 뭐가 돼? 그치?
우리가 이제 과세 요건 중에 과세 예상과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또 세율 여기까지를 정리한 것이야. 이제는 과세 요건에 대한 정리가 끝났으니까 납세 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당연히 이제 세법학적 관점에서 납세 절차에서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은 뭐 있다? 당연히 원천징수 제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좀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세법을 공부하는데 이 원천징수 제도의 원리도 모르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양도소득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용어 정의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비를 해 가셔야 될 거야.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뭐다? 소득세법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서 이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과 또 소득세의 연결고리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먼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법인세법에 소득처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사회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것 중에 배당이나 또 상여나 또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소득세 납세물을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 소득처분하는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는 것이야. 거기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이 같이 정리하셔야 돼.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은 안 봤지만 국세기본법에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뭐다? 과세관청의 행정행위가 된다. 당연히 뭐가 돼? 처분이 된다. 그 처분이 위법하다면 또는 부당하다면 국세기본법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 부당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내용이에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자, 이 소득의 분류, 준거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소득의 이 분류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제 주로 나올 만한 내용이 이 두 개를 뭐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쪽은만 나올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쪽에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당연히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연금소득보다는 기타소득 쪽에 초점도 공부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뭐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된 것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야. 그리고 결손금, 이월결손 공제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 좀 정리하시고, 결손금 소득공제 이항 환급은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규정은 어디다?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 뭐를 규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납세 절차에서 뭐 누구도 이제 말할 수 없는 원천징수 제도에 대한 부분을 잘 정비하시고,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돼야 됩니다. 소득세법이 이제 30점이 배점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요,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을 20점 배치를 하고 또 양소득세 정도를 10점 정도로 배치하는 게 출제 방향에서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여러분 교재 85페이지 또 86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이제부터는 풀면서 지금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이제 어디 갈까요? 87페이지 가서 제2단계 실전 연습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로 가서 소득세법, 소득세법 총칙에 있는 내용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총칙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시험 문제가 공부를 할 때는 법인세법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 공부를 할 때는 부가세법 먼저 해서 부가가치세는 떼내 버리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수익금액이 되니까 법인세부터 공부 그다음 하고, 그래서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소득세법에서 여러분이 실전세법학 연습을 하게 되니까 총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될까? 법인의 소득처분과 뭐에 대한 소득세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소득세의 뭐에 대해서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법인의 소득처분과 소득세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정비를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서 소득권이 소득세법의 정리할 것들은 이거다. 그러면 자, 법인의 소득 처분 중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입금산입이나 뭐가 있어요? 송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존재할 거예요. 얘를 가산조정사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역시 소득 처분은 두 개가 될까? 하나는 뭐 사내 유보, 그때는 플러스 유보와 기타로 나눌 수 있죠.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사회 유출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 유출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소득 처분은 배당 또 그죠? 상여 또 그죠? 기타 소득 역시 또 하나 뭐가 있어? 기타 사회 유출 이 네 개의 소득 처분이 역시 사회 유출된 소득 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세 개가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역시 자 해당 소득 처분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소득 처분을 하는 역시 법인 입장에서는 역시 어떤 의무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원천징수 의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소득을 역시 수령하는 역시 수령하는 수령자가 뭐라면 그죠? 개인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그죠? 소득세에 대한 뭐를 그죠?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소득세는 전체로 말하자면 종합소득세가 되겠죠. 왜? 이 배당소득도 또 그죠? 상여로 소득 처분되면 뭐가 돼요?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치? 절대 안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그치? 출제가 된 게 뭐예요? 그죠? 87페이지에 1번 그치?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그치? 90페이지의 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내용이야. 그리고 2번 문제는 원천징수까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원천징수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정비를 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해설은 저희 교재에 굉장히 길게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치? 그래서 그치? 해설을 길게 한 거를 더 정제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총칙에서는 그치? 항상 법인의 소득처분과 소득세 뭐에 대해서 연결고리 즉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정비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죠? 이 관계에 대해서 즉 연결고리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1번, 2번 문제는 소득세법 전반에 있어서 법인세와 소득세 연결고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갈 거예요. 그죠? 저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이 세법 파악을 한다는 건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세무회계에 대한 마인드도 좀 있고요. 세법을 좀 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법을 위에서 바라볼 수 없다면 그치? 절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치?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건 그치? 컨트롤 C V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희 책이 이제 가끔 못할 자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교재를 쓸 때 다 타자를 칩니다. 타자를 치니까 역시 저도 공부가 되고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죠? 또 전체적인 이해를 해서 여러분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득세법 총칙의 문제 1번으로 가서 지금부터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볼 때는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납세 의무자 쪽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납세지 이런 쪽이 중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관식 문제인 세법학 공부를 할 때는 소득세법에서 중요한 게 뭐다? 그치? 법인세와 소득세 연결고리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서 문제 1번으로 가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사례 문제를 풀 때는 뭐하라? 그죠? 가장 먼저 할 게 자료를 요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소득세법상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존재했답니까? 혹시 A 주식회사가 존재했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책에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아요. 보시듯이 저도 뭐 책 처음 넘겨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세법학 또는 세법적 관점에서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이 된 것이죠. 그죠? 자, 임원이 누가 존재한답니까? 여기에 역시 자, 누가 존재해요? 임원이 존재합니다. 자, 갑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혹시 두 번째 이제 뭐가 됩니까? 혹시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를 대표이사 을의 명의로 뭐 했다는가? 혹시 자, 대표이사는 여기에 대표이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는 을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을의 명의로 뭐 했다는가? 매매계약서를 작성 위조해서 제3자에게 처분을 했답니다. 당연히 실행행위는 누가 해야 되니까? 대표이사 을이 해야 되니까. 그죠? 자, 뭐를, 그죠? 예의주식회사가 보유하는 뭐가 있었다는가? 토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죠? 제3자에게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누구에게? 제3자에게, 그죠? 3자에게 뭐 했다는가?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 이렇게 현금이 나올 거예요. 즉 매매 대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대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구성을 하지 않겠죠. 그죠? 이 매매 대금이 나왔는데 누가 횡령을 한 거야? 그치? 이 을이라는 친구가 뭐 했어요? 이 대금을 횡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 횡령했다는 소득 처분의 문제가 나왔네요. 자, 당연히 과세관청은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뭐가 됩니까? 사실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관계가 이제 첫 번째 체압해야 될 내용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과세관청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뭘 했을까요? 그죠? 세무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보지 않더라도 이거는 뭐가 됩니까? 오케이? 자, 혹시 회사에 들어와야 될 이 매매 대금이 혹시 어디로? 그죠? 갑 주식회사의 A 주식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임원 갑에게 혹시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횡령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당연히 그러면 뭐 했을까? 혹시 이 횡령 금액에 대해서 혹시 세무조사 후에 이 법인에 대해서는 뭐 했을까? 그죠? 입금산입하고, 그죠? 입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상여처분을 했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혹시 상여처분을 했을까요? 법인세가 당연히 뭐가 여기서는 혹시 상여처분하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됐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상여처분의 귀속에 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갑에게 상여한 것으로 봐서 소득세법상 적부한 절차를 거쳐 혹시 뭐를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했답니다. 그리고 자, 당연히 법인에 대해서는 뭐 법인세 과세가 있었고, 그죠? 갑이라는 혹시 임원에 대해서는 뭐 했다, 그죠? 당연히 혹시 이 상여처분된 것으로 봐서 상여에 대한 뭐, 그죠? 근로소득이 됐겠죠? 상여처분이 됐으니까 근로소득이 돼서 뭐를 소득세 과세를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법인세 과세와 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혹시 자, 한편 갑은 위 토지를 불법 매각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등의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당연히 이 형사처벌을 받은 건 세법상 문제가 뭐 될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정도 자료를 요약하시면 끝날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갑은 당의 소득세 과세 처분에 대해서 혹시 이 소득세 과세 처분에 대해서 혹시 자, 뭐 했다는 것이야? 혹시 조세 소송을 제기를 했답니다. 미쳤어요? 혹시 이거를 하다니 혹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왜 했냐면 이거는 누가 대표자 을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음 1 한번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물음 1에서 이제 물어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비하고 가세요. 자, A 주식회사 임원인 그죠? 위 사례에서 토지 처분 대금을 A 주식회사가 갑에게 상여한 것으로 처리해서 소득세 부과 처분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갑의 입장에 대해서 갑의 입장에서 논거를 들어 설명하라. 혹시 자, 물음 1을 이렇게 15점짜리로 해서 그죠? 자, 뭐하다. 혹시 과세관청의 쟁점사항이 되겠죠? 쟁점입니다. 그죠? 누구 과세관청이 자, 뭐 한 거에 대해서 혹시 갑에게 혹시 자, 뭐 한 것으로 갑에게 혹시 상여 처분한 것이 상여 그죠? 처분한 것이 혹시 위법한지 그죠?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위법한지 혹시 여부가 쟁점 사항이 될 겁니다. 이게 쟁점 아니에요? 자, 그러면 논거는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되겠죠. 혹시 자, 법인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논거로 제시해야 될 게 뭐가 될까? 당연히 관련 법령의 규정이 될 겁니다. 그럼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한테 정리가 돼야 될까?
소득 처분에 대한 시행령의 규정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특히나 소득 처분 중에 뭐예요? 그죠? 자, 사회 유출된 소득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뭐 한다? 그죠? 대표자, 그죠? 상여 처분을 한다. 이러한 규정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될까요? 우리 세법의 국세기본법의 규정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글로 쓰셔야 될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제 이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가 될까? 귀속에 따른 실질입니다. 오케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무자로 봐서 뭐 한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국세를 부과한다. 이거를 이제 글을 써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를 쓰셔야 돼요? 그죠? 사례에 대한 판단을 쓰셔야 됩니다. 뭔가 조금 이제 여기서 빈틈이 좀 보이죠. 자, 소득처분의 규정은 대표자 상여 처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첫 번째 사례 판단에서 여러분이 정리하게 될 건 뭐가 됩니까? 이 값은 자,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단순한 뭐일 뿐이라는가? 임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대표자 상여 처분은, 대표자 상여 처분은 뭐 한다?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논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놔야 될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모 누구는 갑이라는 친구는 대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몬 갑은 순수한 뭐일 뿐이야? 임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 상해 처분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논거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횡령됐다고 해서 혹시 두 번째 이제 횡령에 따른 뭐가 됩니까? 담세력 부분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횡령에 따른 담세력이 과연 즉 소득의 귀속이 되겠죠. 소득의 귀속이 당연히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뭐야 한다. 추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논거를 한번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가 됩니까? 자, 만약에 이 소득에 대해서 뭐 했다면 자, 형사처벌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논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형사처벌이 된과 동시에 형사처벌과 동시에 뭐가 됐다면 몰수 추징이 되었다면 이때는 뭐가 담세력은 자, 뭐가 된 것으로 상실된 것으로 이때는 뭐 과세할 수 없다. 이런 논거를 잡아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위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 자, 위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뭐 할 때 고려할 때 자, 뭐가 됐다는 것이야? 해당 소득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소득의 귀속이 당연히 누구에게? 갑에게 이루어졌고 자, 졌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갑의 입장에서 논거를 들어서 논하시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면 이 갑 이모는 뭐 대표자가 아니고 또 담세력의 귀속 여부에 대한 추적도 없이 과세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논거를 좀 잡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거가 뭐가 될까요? 물음입니다. 물음이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위사안에서 토지 처분 대금을 입금 산입해서 A 주식회사를 법인세, 갑에게는 소득세를 각각 부과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여기서는 어디 갑의 입장에서 자, 갑의 입장에서 위법하다는 논거를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 근데 여기의 쟁점은 뭐가 됩니까? 쟁점 사항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자, 뭐가 주식회사 A 법인에게는 뭐에 대한 법인에게는 법인세 부과 또 누구에게는 임원 누구에게는
가백에는 역시 소득세 부과를 한 처분이 역시 부과 처분한 것이 뭐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논거로 가시면 충분히 정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표자 상해 처분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해놔야 될 것이야. 이때 대표자 상해처분에서 대표자라는 자는 뭐다? 오케이? 실질적 대표자를 말한다. 이렇게 따지고 가셔야 돼. 오케이? 자, 두 번째 뭐를?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가지고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담세력을 가지고 논거를 잡으셔야 될 것이야. 해당 소득의 귀속이 다 분명히 뭐 이문가백에 귀속이 됐을 것이고, 귀속이 됐고 다른 자료에서 다른 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과세가 된다. 그러면서 사례 판단 간단하게 좀 하시고 사례 판단 좀 해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뭐를 잡으시면 결론을 내가시면 이 문제를 뭐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30점짜리 문제로 나와야 될 게 아니라요. 이 문제는 한 10점, 15점 정도로 해서 두 개를 물어보는 게 적당한 사이즈의 문제입니다. 근데 2010년도에는 세무사 시험이 지금처럼 많은 학생들이 응시도 하지 않았고 또 이런 문제를 내면서 이제 나이 드신 교수가 출제위원 들어가다 보니까 한 개 논제를 가지고 30점을 그냥 도배를 해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쓸 때 3페이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쪽에 이제 2페이지를 한번 잡아보시고 이쪽을 또 2페이지를 좀 잡아서 널널하게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정도로 87페이지에 1번 문제는 해결을 좀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좋은 문제가 2번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건데요. 2번도 조금 문제 2번도 요즘 문제의 트렌드보다는 조금 더 점수에 비해서 문제가 좀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좀 하시면서 문제 2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득세와 법인세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정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비하세요. 정비를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어디 갈까요? 문제 2번으로 가서 추가적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소득세법상 다음 사례를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세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문제 1번이나 2번은 자, 뭐에 대한 세무조사란 거예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란 겁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자, 뭐 하게 되면 입금산입 또는 송금물산입 소득처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회에 유출된 소득의 귀속을 정하는지를 잘 따지고 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소득처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득처분 문제는 법인세법보다는 소득세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소득처분 중에서 배당 또 상여 또 기타 소득은 곧바로 소득세 납세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2번도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료를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료 요약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관할세무상 2018년 5월 갑법인에 대한 2016년 귀속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4업년도죠. 귀속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하면서 갑법인의 매출액 3억 원을 적출을 했답니다. 당연히 뭐 했다는 거야? 갑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과세관청이 뭐 했다는 것이야? 세무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국세기본법에 이제 세무조사 가지고 세무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누구에 대해서 했어? 갑법인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갑법인이 뭐를 발견한 거야? 매출 누락을 발견한 겁니다. 누락 발견을 했어요. 얼마를 했나요? 3억 원을 이렇게 발견을 했답니다. 당연히 매출 누락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과세관청은 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적출을 하고 나서 당연히 뭐를 보낼까요? 법인에게 당연히 뭐를 보냅니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보낼 겁니다. 변동 뭐를
통지서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의해서 역시 자 당연히 역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의 내용은 역시 이 갑법인에게는 그죠? 자 입금산이 역시 자 뭐가 됩니까? 매출 누락 그죠? 누락 얼마? 3억 원 혹시 상여 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상여 처분해서 혹시 당연히 여기에서는 뭐를 과세하고 법인세를 과세를 할 거예요. 그죠? 그와 동시에 이 상여 처분이 됐으니까 그죠? 이 갑법인의 누구에 대해서 대표자에 대해서 혹시 갑법인의 누구에 대해서 대표자에 대해서 뭐 아까 그죠? 종합소득세 과세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을 했다면, 그죠? 이 갑법인의 대표자는 언제까지, 그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그치? 뭐 한다면? 신고납부를 한다면, 그치? 적법한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요. 오케이? 그래서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는데, 이때는, 그치? 여기에 대한 뭐를 두고 있어요? 가산세 부담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역시 가산세 부담 등을 뭐하기 위해서 그죠? 완화시키기 위해서 역시 자, 이 갑법인의 대표자의 종합소득금액 중에 당연히 뭐가요? 근로소득이 3억이 늘어날 겁니다. 3억 증가분에 대해서요. 그죠? 이렇게 역시 자, 언제까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속하는 다음 그죠? 자, 언제까지 노란색으로 쓸게요. 다음 달 말일까지 자, 뭐 하도록 다음 달 말일까지 뭐 하도록 그죠? 자, 이 근로소득 3억 증가분에 대해서 그죠?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면 혹시 적법한 뭐란 것으로 그죠?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그죠? 간주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자료가 사실은 끝입니다. 그럼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발송을 했고 언제 수령을 했나요? 그러면 수령일은 2019년 7월 3일이 됐네요. 오케이? 자, 이때에서부터 2월 이내가 되니까 언제까지? 9월 말까지가 되겠죠. 자, 9월 언제까지? 30일까지 뭐냐면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적법한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정상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가시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무릎 밀가서 정리합시다. 매출 누락액의 사회유출 소득 처분 시 상여 처분 소득과 법인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상여금액 시 자, 경우로 구분해서 조세 법률 관계를 설명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무릎 1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무릎 1에서 다루는 경우 혹시 첫 번째 케이스가 뭐가 됩니까? 혹시 매출 누락의 사회유출 소득 처분 시 상여 처분 소득과 혹시 자 뭐가 돼요? 혹시 근로제공의 대가로 그죠?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상여 처분 그죠? 소득에 대한 뭐가 있다? 혹시 소득에 대한 법률 관계의 부분을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상여처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의 혹시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따지셔야 될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혹시 자, 누구에 대한 개인에 대한 거주자의 혹시 또는 개인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개인의 혹시 법률 관계 부분을 따지자는 겁니다. 법률 관계라는 건 그죠? 채권 채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법인은 과세관청에 대해서 어떠한 혹시 조세 채무를 부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법인의 법률 관계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돼? 혹시 자, 법인의 법률 관계에서는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역시 법인세에 대한 뭐를 해야 돼? 혹시 납세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당연하지 않겠어요? 혹시 당연히 이 부분은 뭐죠? 자,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 상여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 혹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입금 산입하고 그죠?
입금산입에서 뭐를 한다? 법인세,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또 하나 역시 이 법인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까?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 납부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역시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첫 번째 역시 원천 징수 의무에 대한 부분을 잡고 가서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원천 징수는 언제 해야 돼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역시 소득금액 뭐를 역시 변동통지서를 통지서를 뭐한 날에 역시 수령일에 뭐한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봐서 역시 해당 뭐를 소득을 그죠 지급한 것으로 뭐해서 간주해서 그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을 한다. 오케이? 그지? 자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 글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잡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 그죠? 자 뭐에 대한 세액에 대한 역시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언제까지 납부 의무를 지는 거야? 역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가라고. 오케이? 10일까지 뭐 하는 것이다. 역시 납부 의무를 부담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이제 거주자, 즉 개인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역시 상해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그죠? 자, 첫 번째 볼 내용이 있다면, 그죠? 자, 상해 처분된 소득에 뭐가 있어요? 그죠? 상해 처분 소득에, 그죠? 처분된 소득에 뭐를 귀속 시기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야. 그치? 당연히 이때는 언제가 된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거니까.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그치? 추가 소득세에 대한 뭐를 부담하게 된다?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 팔짱 딱 끼시고 제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답을 써야 되구나 하는 커다란 그림을 보셔야 돼. 그치? 소득세 추가 신고납부는 언제다?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수령일이 속하는 그치? 달에 그죠? 달에 언제? 다음 달 말일까지. 그지? 말일까지 뭘 하게 됩니까? 그죠? 소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를 그지? 납부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납부를 하게 되면 역시 당연히 적법한 신고 납부란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된다. 이미 여기서 이제 15점짜리 문제를 충분히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펼쳐서 글을 예쁘게 쓰면 여러분 점수가 10점 이상이 나옵니다. 10점이 뭐야? 12, 3점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꼭 쪼개서 답을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물음 2로 갔더니 어떤 문제를 물어봤나요? 자, 물음 2에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할 게 역시 상해처분된 소득의 법률 관계에 대해 정리했죠. 자, 물음 2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라고 나왔나? 역시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한 조세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첫 번째 소득금액 그죠? 변동 그죠? 통지에 대한 조세 법률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역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역시 소득금액 변동 통지액 그죠? 소득금액 변동 통지액 역시 변동 통지에 뭐가 됩니까? 역시 처분성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 근데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는 과세관청이 역시 뭘 하고 나서 세무조사 등을 하고 나서 역시 후에 역시 자 뭐를 역시 납세자에게 보내는 역시 납세자에게 역시 자 뭐예요? 과세 처분을 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역시 내용이 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 역시 과세관청에 그죠? 과세관청에 뭐가 되는 것이다. 그죠?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 행정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만일 그러면서 그죠? 만일 혹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뭐한 경우에는 위법한 경우에는 혹시 자, 뭐 할 수 있다? 국세 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그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혹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써가시면 될까. 또 하나 이제 조세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혹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자가 혹시 뭐였다는 거예요. 그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혹시 그죠? 변동통지를 받은 귀속자가 혹시 사망한 경우 혹시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귀속자가 뭐 했다는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사망한 자는 뭐가 됐어요? 피상속이 됐겠죠. 그러면 첫 번째 혹시 당연히 뭐 소득 구분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혹시 사망을 했더라도 뭐 하는 것이다? 해당 소득은 소득은 뭐 한다? 그죠?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이 된다. 그죠? 소득 금액이 된다. 이렇게 금액이 돼서 금액으로 그죠? 상속인의 소득과 뭐한다? 인의 뭐과 소득과 자 구분 계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으셔야 될 것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납세 의무는 누가 지는 것이다. 당연히 그죠? 이 해당 소득에서는 누가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진다.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가 됩니까? 그죠?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혹시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요. 그죠? 자, 이때도 뭐 너무도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자, 첫 번째, 소득의 귀속은 누구한테 되는 것이야? 종전의 대표자에게, 그죠? 귀속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죠? 납세 의무도 누가 부담하는 것이야? 그죠? 당연히, 역시, 종전의 대표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지. 이게 이제 2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점수를 1번을 10점을 놓고 2번도 10점을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번 10점, 2번 10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3번도 뭐 10점으로 해서 10 이렇게 나누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물음 3에서 원천징수무자, 납세무자, 조세, 채권자인 국가 간의 조세 법률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지우지 않고요. 자료에 했던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하고 정비를 할 거예요. 자, 이때도 이제 여러분이 국세기본법 공부를 통해서 또는 조세법을 세법의 조세 법률 관계 측면에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핵심 뭐예요? 소득세의 법률 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것이야.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물음 3에서 봐야 될 내용은 뭐가 있다. 그죠? 자, 물음 3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원천징수의 법률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소득세법에서 이 원천징수에서는 빼낼 수가 없는 너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한테 그림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한 방에 끝낼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글을 골라서 답을 좀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당사 관계가 존재하겠죠. 자, 누가 존재합니까? 첫 번째 소득 지급자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누가 존재할까요? 소득 수령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소득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소득세 납세물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 이렇게 말하게 돼요. 소득을 지급 시에 뭐 하는가? 이 해당 소득이 뭐였다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었다면 당연히 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보세요. 자, 해당 소득이 얼마였다? 1,0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월 1,0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럼 간이세액 표등에 따라서 뭐랍니까?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원천징수액이 얼마였다? 2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 원천징수액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소득 지급자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럼 원천징수 의무자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당사자가 존재하는데, 소득 수령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지? 첫 번째 이제 물어본 게 뭐가 됩니까? 원천징수무자, 또 납세무자, 또 조세 채권자의 조세 법률 관계를 따지라.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따질 거 뭐나 원천징수 의무자와, 그지? 자, 누구의 그지?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의 관계를, 그지? 따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일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그지? 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지? 자, 누구와, 그지? 이 국가와 당연히 뭐예요? 국가로부터, 그지? 세법상, 즉 공법상 의무를 부여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고 징수한 세액은 언제까지? 원칙적으로, 그죠? 자,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지? 원칙적으로 이 원천징수세액은 뭐 하는 것이다. 그지? 다음 달 뭐, 그죠? 원칙적이야.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월별 납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그러면 국가와, 그지? 원천징수 의무자의 관계를 두 번째 글로 여러분이 끌어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국가는 뭐다? 조세 채권자로서 이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공법상 의무를 부담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뭐다? 그지? 과세권자로서, 그지? 납세자인 누구?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채권자적 지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써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그지? 그지? 납세 의무자와 누구? 그지? 국가의 관계를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뭐가 조세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만, 그지? 자, 원천징수에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는 누구에 대해서 소득 수령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혹시 조세 부과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자, 3, 이 내용을 정리하시라는 거야. 이때는 뭐다? 직접적, 그치? 자, 뭐는 없다는가요? 법률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치? 자, 다만 뭐 한다면, 그죠? 자, 원천징수가 누락이 된 경우에는, 그치? 원천징수가 뭐가 된 경우에는 누락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국가는, 그치? 국가는 누구에게? 납세 의무자인, 그치? 납세 의무자인, 그치? 소득 수령자, 즉 원천 징수의 상대방이 되겠죠. 납세 의무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그죠? 소득세, 그치?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물음 3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하고 가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것들을 여러분이, 그치? 정제된 언어로 표현을 해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이 이제 30조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3페이지를 쓰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답안지를 쓸 시간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정제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좀 써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이번 문제는 10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답의 각도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원천징수무자와 납세무자의 관계. 이걸 이제 일로 끌어가는 거야. 두 번째 누구? 이 관계가 되겠죠. 국가와 원천징수 의무자의 관계. 이게 이제 두 번 관계가 됩니다. 세 번째 관계는 뭐? 국가와 본래의 납세무자의 관계. 이게 이제 3의 관계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글을 끌어가면은 아마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절 한번 넘어가 보시면 소득의 분류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이 거의 이제 출제가 되면 기타 소득 쪽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쭉 가보시다 보면은 어디? 그죠? 정치인이 받은 뭐 정치자금 이런 것들은 뭐 그닥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쉬었다가 저희가 소득의 분류와 소득별 소득금액에 대해서 출발해서 가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